개벽이 찾아오리라. 지금 우리 대행진이 홍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주성의 위용이 아주 참 대단한데요. 여기서 이 지역이 배출한 위대한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김좌진 장군도 계시고, 그렇지만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 역사의 모든 그 비극을 한 몸에 걸머지셨다고 말할 수 있는 한용운 선생, 님의 침묵이라는 시의 저자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은, 이 양반이 그 출가하게 된 계기를 탄호 스님한테 말씀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우금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동학군들이 홍주성에도 그 아주 대규모로 달려들었는데, 이 홍주성을 지키고 있던 홍주 목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아주 동학군을 이렇게 아주 진멸한 모양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 그리고 그 진압할 당시에 그 수성군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고 당시 아주 유림의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아주 이 효과적으로 동학군들을 진멸했던 모양이에요. 바로 그분이 한용운 선생의 아버님이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은 역사적 장면 속에서 희생당한 그 동학군들의 고혼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는 출가했노라고. 그 출가한 후에도 이분은 정말 지조를 지켰고 3.1운동에 그 33인으로 들어가서 옥고도 치르셨지만은 그 뒤로 뭐 신간에부터 뭐 저 신흥무관학교고 모든 독립운동에 아주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민족사의 아픔을 같이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한용운 선생님을 여기서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민회도 이러한 역사적 슬픔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당면한 농민들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이런 좋은 행사를 좀 농한기에 마련을 해주셔서, 원래는 이제 저희는 농부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쉼없이 이제 논밭에서 일해야 하고, 또 저 같은 여자는 여성 농업인들은 또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어디 바깥에 나갈 엄두를 못 내는데, 이렇게 농한기에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뵐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논밭에서 일할 때 팟캐스트 방송 같은 거를 들으면서 심심하니까 하는데요. 올 초에 이제 선생님이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거를 듣고, 드디어 도올 선생님이 이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알고 있었는데, 홍성에 온다는 얘기를 남편을 통해서 듣고 일정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쫄래쫄래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요. 20대에 우연히 이제 농촌에 와서 어른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농촌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을까 해서 농민을 꼬셔서 결혼을 하면 농촌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젊은 농부를 착 꼬셔가지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고 바로 농촌에 농사 짓기 시작해서 제가 올해로 21년 됐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제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 거기서 어떻게 아이 키울 거야? 너 문화활동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하려고 서울에 살다가 농촌에 가서 어떻게 살 거야? 너 정말 안 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농촌이 아이가 자라기 정말 최고의 곳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농촌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명문 학교를 가는 것보다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아이들이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하고 농촌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오직 자연과 책만 있으면 된다. 예,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개미 똥구멍만 쳐다보고 놀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 뭐 거미가 새끼를 어떻게 업어서 키우는지, 사마귀가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 내치는지,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뱀을 잡아서 집으로 갖고 온다던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천장에 300마리의 사마귀가 막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태어나서 그 수많은 그 식물과 동물들의 알과 온갖 것을 다 집으로 갖고 들어와서 관찰하고 새끼 나면 돌려보내고 먹이 주고 하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달라거나 스마트폰을 사달라거나 컴퓨터나 TV를 사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꿀벌한테서 민주주의를 배우거나 아니면 그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그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 생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배신과 사랑과 뭐 짝짓기와 그다음에 치정과 뭐 전쟁과 사기, 이런 온갖 것들,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자연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선생님, 우리가 산골에 살지만 도울 선생님 같은 분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철학자를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농촌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살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우주를 발견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농촌에 사는 게 너무나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도울 같은 사람이 지금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얘기해 줄 때 내가 농촌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선생님이 얘기함으로써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농촌의 농민의 농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야 하는지를, 과연 이 밀집된 도시에서 키우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반드시 선생님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선생님이 농업 얘기할 때 너무 기쁘게 생각했고, 만약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훨씬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겠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모든 위기가 거기서 시작됐지만, 반면에 다행히도 인간이 또 단순하게 소박하게 느리게 살고자 하는 욕망도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걸 찾아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희망이 농촌에 있고, 선생님 말씀처럼 소유하지 않고 존재하는 삶을 살기 위한 희망이 농촌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왜냐하면 박진도는 항상 우리 편이잖아요. 박진도는 언제나 농업을 얘기하고 항상 우리랑 같이 우리를 대변하고, 하지만 도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또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젊었을 때부터 관절염도 있으시대. 이렇게 제가 그 긴 여정을 하는 거 보면서, 네, 아무튼 건강하게 오랫동안 계셔서 좋은 글 더 많이 써주시고 따끔한 이야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예, 박진도 선생님, 김용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총 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홍성대회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문제가 농촌이나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전 국민의 그야말로 이것은 사활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행진의 목표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쭉 16군데를 왔는데 저 쌤 모시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동학의 길을 쭉 따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제를 지내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학 농민군이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 대행진이 계기가 돼서 좋은 성과가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성가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왜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농업경제를 하느냐, 이런 그런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동학과 전봉준 장군을 만나가지고 너무 감동을 하고 그 삶에 대해서 제가 깨우친 바가 있어서 나도 그런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보겠다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40몇 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농어촌 농촌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정말 우리 세계적인 석학이신 도월 선생님께서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 이렇게 나서셨고요. 저는 거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국민총 행복과 농산촌 개벽 대행진 이름이 멋있긴 한데 조금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우선 여기 개벽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은 개벽을 한 농산노초만 개벽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개벽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식을 개벽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국민총 행복이라고 집어넣은 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그동안의 소위 성장주의 이것이 우리 사회를 성장을 시켰지만 지금에 와서는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 행복하게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성장으로부터 국민총 행복으로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개벽하자 하는 그런 이제 취지가 들어있고 농산촌 개벽을 통해서 국민총 행복을 이루자. 제 인생에 있어서도 박진도 선생을 만나서 국민총 행복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저는 비로소 정말 21세기에 우리가 새로운 동학혁명을 일으켜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왔다. 그래서 이 개벽 대행진은 사실 또 하나의 동학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근원적인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아주 본원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 행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 다가왔지요 이미. 기후시대에 먹거리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햄버거에 요즘 양상추를 안 준다면서요. 양상추가 없는 햄버거. 양상추 농사가 올 가을에 엄청 안 돼가지고 햄버거에 양상추를 넣어주는 대신에 음료수를 한 잔씩 더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올해 가을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온도가 엄청 높았답니다. 이렇게 날씨가 예년과 다르게 따뜻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니까 양상추 농사는 폭 망해가지고 대란이 일어나고 반대로 생강 농사 짓는 사람들은 풍년해가지고 2배, 3배 수확이 나와가지고 생강값이 1kg에 6,000원, 7,000원을 하던 생강이 2,000원까지 떨어졌답니다.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우리들은 참깨를 심는 거는 아카시아 꽃이 피면 참깨를 심어라 라고 얘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을 따르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얘기는 이제는 예측이 불가한 깜깜이 농사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열대 작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첨단 시설을 갖춰서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답일 수 있는 건가요? 거기 얘기를 시작한 김에 예. 그럼 농업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뭔가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 방식에서 이전처럼 자본이나 기술 가지고 고투입 농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저탄소 농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자원 순환하는 농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모두 먹거리에 대한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농촌 활력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길게 한 얘기가 다 맞는 얘기죠? 네. 근데 제가 충남대학교에 있을 때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여에 가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아주 훌륭한 모험적인 청년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어버렸네. 네, 하여튼 반갑고요. 우리 농촌이 감당해야 될, 우리 사회에서 농촌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농업 분야가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요소를 줄이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농업 분야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 분야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뭐 저탄소 농업이고 이런 거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짓는다는 방식은 그건 완전한 자연농업이었으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농민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럼 기후가 다시 안정될 것인가? 난 이런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탄소라고 그러면서 그 에너지 문제로 그냥 또다시 뭐 어마어마한 태양광을 그냥 농토를 붕괴버리고 그걸 만들어버리고 말이야. 그 모든 게 지금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저탄소로 뭐 가야 된다 이런 방향이라는 게 과연 우리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뭐 기후가 변할 것인가? 난 이거 의문이 많은데. 기후가 변할지 안 변할지 하나님만이 알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업 분야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건 아니지만,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이 세 번째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먹을거리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저탄소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자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가 멀리는 수만 마일에서 오는 거예요. 이 운반 과정에서 생기는 이 말하자면은 탄소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작업을 하자 하는 것은 그만큼 탄소를 줄여가자는 얘기고, 현재 우리가 농업 체계가 뭐냐면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이 저 서울로 가락동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역으로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말하자면은 탄소를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비용도 유발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로컬 푸드, 지역 먹을 수단 체계를 만들자 한 이유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좋은 농산물을 지역 내에 소비한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도 벌써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 분야가 여러 방식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이 이제 유기농업도 유명하지만 축산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 인구가 약 10만 명인데 한우가 한 5만여도, 그리고 돼지는 65만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만요. 근데 보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료용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곡물 수입국 5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좀 이제 수입 곡물에 의존한 이 축산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축산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자급률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축산을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에 있어서 이제 축산분야 성장을 멈춰야 되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동물복지형으로 좀 전환하면서 보다 이제 안전한 그러한 축산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축산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제 저항이 지금 이제 강렬한 그런 상황에서 축산을 적정한 규모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해안이 있으신지. 나는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아주 그 사악한 케미컬한 무슨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뭐 카드뮴이 나온다든가, 이런 쓰레기를 뭐 강물에다 버린다든가, 뭐 하여튼 그 화학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축산이라는 건 자연물의 형태로 하여튼 그 생명체가 뱉는 거 아니에요. 뭐 배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워낙 다량이 되고 그 냄새라든가 모든 것에 뭐 가스라든가 이런 거라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그래도 잘 처리만 하면은 이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친환경 농업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 농업 정책도 앞서 있는 게 유럽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제 축산을 많이 하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죠. 그럼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훨씬 관리를 잘해요. 축산 관리를. 그런데도 네덜란드 국민들이 축산을 싫어합니다. 고기는 좋지만, 그게 참 나쁜 거지. 고기는 좋지만,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경 파괴적인 요인이 있어서 싫어합니다. 농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 농민 대표를 몇 사람을 데리고 제가 유럽을 갔어요. 우리가 독일 간 날 독일에서 농민 데모가 일어나고 프랑스한테 농민 데모가 일어났어. 근데 그때 데모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를 욕하지 마라. 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농업에 대해서 니네는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건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를 적으로 돌리지 마라. 우리는 당신네들이 먹을 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왜 지금 우리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정말 그게 충격받았어요. 그 얘기에.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생산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이 환경에 나쁘고 기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우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같이 가서 농민단체 사람들 보고 저 못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축산 이상 이런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말하자면은 외국서 사료 수입해가지고 공장식으로 밀식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축산 지속 가능하지 않다. 거기서 생긴 분뇨 처리 안 된다. 우리 농토에 어쨌든 간에 한우 쪽에서는 그래도 뭔가 납득이 좀 돼가지고 우리가 한우의 적정 투수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축산하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좀 모아졌고, 근데 역시 양도는 대규모 대자본이 하다 보니까 잘 모아지질 않아요. 지금 같은 방식의 수입 사료에 의한 대규모 축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거기서 출발점을 삼아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 김흥수 배우 아시죠? 네. 충남 홍보대사. 그리고 나하고 이게 내 아저씨야? 광산길인가요? 광산길가. 자,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홍수입니다. 제가 오늘 참석을 해야 되는데 촬영 일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충남 서천이 고향인데요. 저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농촌이 지금 어느 정도 뭐 병이 들어있는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죠.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생명체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그 먹거리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인류를 살리는 것은 역시 농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사는 거고 사람도 사는 거고 전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적극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의 그 취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까지의 농산어촌 농정의 핵심은 뭐냐면 대상화였어요. 객체였어요. 농민도 객체였고 국민도 객체였어요. 국정이 가는 방향을 국민들은 쫓아가는 거였고 농정이 가는 방향을 농민들은 쫓아가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현재 우리 농정의 모습, 농업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사짓는 농민들은 기후위기를 체감을 합니다. 근데 소비자는 정작 체감하고 있나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체감을 못해요. 그 축산과 관련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고기를 먹기를 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이 주체인 국민과 농어민들이
합의를 어떻게 할 건가?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질 거고, 국민이 행복하려면은 농민이 행복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깨어야 하는데 어떻게 깨어나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농업과 관련된 교육이 없어요. 환경과 관련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 서산에 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대산 석유화학공단이 있습니다. 이 공단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 폐기물이 나와요. 폐기물이 어디로 가냐? 농촌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유기농에서는 알 수 있지만 규산질, 석회질 비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폐기물을 섞어요. 골고루 토양에 뿌립니다. 농민들이 폐기물을 안 쓴다라고 하면 공장이 멈춰야 돼요. 제철소가 멈춰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공장하고 제철소 멈추면서 우리 삶을 유지할 건가? 아니면 적정한 구분으로 얼마만큼 농촌에서 농민들이 그걸 쓰면서 합의해낼 것인가? 이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생과 아까 유기적인 삶을 얘기했는데 공생과 유기적인 삶을 갖다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 이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지. 사실은 제가 그 농특위 위원장 할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느냐면은 사회 협약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다음에 농사노촌 주민과 그리고 도시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국가 사이에 사회적 협약을 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회적 협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농민들은 또는 우리 어민들은 농촌 주민들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농촌 깨끗한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와 자연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겠다 우리가. 이런 걸 실천할 테니 소비자들 그리고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또는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전체가 합의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근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문명을 만들어서 산다고 하는 게 이 흉측한 쓰레기만 만드는 문명이에요. 지금 현재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제기한 문제는 아주 본원적인 문제고 지금 우리가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문명 국가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죽고 싶어. 이게 해결이 안 돼. 내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나 자신부터 못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소박하고 원시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해결될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정말 그냥 슬픕니다. 슬퍼요 이게. 이 현실이. 우리가 너무 박정희 때부터 우리는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박정희가 재건합시다, 발전합시다, 경제계획 세워가지고 뭐 화학공장 들여오고 막 길 뚫고 뭐 할수록 다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표 던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온 지금 이 문명의 형태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온 거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하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할 텐데 국민의 대부분은 그냥 발전 외치고 당신들 모든 문제 우리가 아파트 지어서 해결하겠어. 아파트 하나 지면 쓰레기가 얼마나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절망적이다. 난 사실 그래서 박진도한테 내가 코가 깨가지고 이렇게 댕기다가 내가 골병으로 죽게 생겼다니까 지금. 내가 아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폐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은 오늘 한 번 나오셨지만 이런 소리를 지금 내가 수십 번 들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견딜 수 있냐고. 양심이 있는 한. 사람들이 그냥 농사를 편히 짓고 싶어하는 순수박한 농민들이 당장 갑자기 그냥 고압선이 가고 당장 그냥 토양이
다 오염되고 갑자기 태양광으로 다 쓸어버리고 번쩍번쩍하고 그럼 너 어느 미친놈이 거기서 살고 싶겠냐고. 최소한 우리가 농촌에서 산다는 건 그 자연 속에서 산다는 낭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허락을 안 하는 이 문명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그 나는 사실 죽고 싶다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런 문제는 나 같은 이런 좀 사이코는 안 되고 우리 소빈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 차분하게 좀 풀어가시라고. 근데 나는 그냥 미치겠어. 솔직한 심정입니다. 유기는 부분과 전체가 잘 순환하는 것이다. 우리 몸도 온몸이 서로 각 부분이 순환을 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유기적이라 해준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다 소질이 다른데 다른 소질을 가지고 서로 공동체를 위한 자기 역할을 하고 딴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또 학교가 마을하고 선순환을 해야 학교도 살고 마을도 사는데 그런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기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농민만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건강이라든가 생태 문제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순명 선생님은 이 풀무학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유기교육, 유기농업, 유기사회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저 오산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이 정신문화의 거의 밑바닥에 있는 아주 근원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친절하게 써오셨는데 나는 평소 우리나라 대학은 전공 권역별로 분산하여 지역 도시를 육성하고 대안학교는 인성교육과 직업교육과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농촌 통폐학교를 무상 임대해주자. 대안학교의 완성교육은 학력 인정 대학을 권역별로 만들어 대학 간 교류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풀무 유기농 대학 설립을 위해 과거 105인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지역 50명, 대행진 집행부에서 50명, 공동추대로 5명, 연명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그 부탄 전문가인 건 아시나요? 네, 제가 부탄 전문가입니다. 부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 교육 중에서 자연교육. 우리 인간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자연으로부터 얻는다. 그래서 자연교육을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꼭 다 들어가 있어요. 자연교육이. 지금 우리가 그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 이 교육에 농업교육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자연교육을 꼭 좀 넣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희들한테 있고요. 여기 지금 사실 풀무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성에서는. 이 홍성이 이만큼 그래도 유기농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잘 되고 있는 그 뿌리에는 풀무학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풀무학교가 그 기본적인 이념이 뭐였습니까?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기른다. 말하자면 인재를 길러서 그 인재가 밖에 나가도 다시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인재를 기른다. 이게 풀무학교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모든 학교 교육이 그런 정신으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기껏 공부시켜서 뭡니까? 다 서울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서울에 저 인류대학 갔다고 장학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돌아와서 일한다고 한다면 너무도 고마운 일이지만 절대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는 애들 장학금 주까지 점수 내보내려고 뭐가 있어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풀무학교는 지금 어쨌든 간에 대안학교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학력 인정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학력 인정이 안 되고, 학력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학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아이들이 다 학생 수가 줄어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대안학교 잘하는 곳에는 학생들이 경쟁률이 1에 3대 1씩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면 돼. 근데 왜 많이 못 만드느냐? 전부 그것이 엄청난 비싼 학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 대안학교들을 정식 인정학교로 하고 교육부에서 다른 일반 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하되 커리큘럼만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저는 현재 농촌에 나이가 드신 분들 노령연금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 10억, 농촌 농협에 빚 10억이 있는 저에게 강공서에서는 무식할이 많지 세금, 국세, 지방세를 거두갑니다. 옛날에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갖고 온 우리들의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는 빚이 있든 어쨌든 재산이 많기 때문에 노령연금 그 쥐꼬리만한 그걸 혜택을 주는 것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상당히 특수한 사례로서 우리가 좀 상당히 저도 알아듣겠는데요. 노령연금은 그런 얘기 아니고 노령연금은 다 주면 됩니다. 지금 노령연금을 지금 이 같듯이 70%까지 주나요 지금? 80%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노인들은 노령연금 많이 사는 돈이니까 노령연금 다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원래 다 준다 그랬거든. 원래 다 준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공약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농촌이 앞으로 살려면 바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농촌이 소득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일이다. 하나는 홍성군의 균형인단체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홍성군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 세 번째는 앞으로는 이제 체험의 시대니까 이 체험 농장, 체험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번째는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을 박물관을 한번 우리 마을의 자원을 가지고 성씨나 전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소박한 마을 박물관을 만들겠다. 농촌에서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분들과 단순 직업재활 모형보다도 농업활동이 가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복원하고 그리고 가치 확산과 농촌의 미래 방향으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리고 제도 마련도 안 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속할 수 있는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비농업인의 비율이 95%, 97% 정도 되는데 그들이 왜 귀농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진입장벽 자체가 이제 농지의 금액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진입장벽이 사실상 농업이 많이 높아진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농업에 대해서 이제 자아 형성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업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사회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풀을 뽑아본 적이 없고 흙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인이 돼서 세금을 내는데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는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농업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서는 그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유는 농촌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업이 어떻게 힘든지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사라져서 불편한 사업과 절대 사라져서는 유지가 될 수 없는 사업이 농업이라는 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살아야지 그들이 성인이 돼서 공무원이 되고 농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상가 오략을 이제 한다, 마을 만들기를 한다, 또 무슨 어떤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시책을 하려고 마을에 회의를 하면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한 번도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교육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런 문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민의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장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을 민주주의도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 교육을 시키면 소통이 되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 민주주의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연수원도 만들어서 가르치고 농사노천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육을 하고 마을에 좀 가르쳐주는 농업기술센터 말고 농사노천 연수원을 좀 만들어서 좀 활성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저기는 헌법조차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안 가르치죠. 법과대학 학생들만 알고. 그리고 법관이 헌법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싫어해요. 그거 알면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기어오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저는 최근에 헌법학 강의를 제가 돈 내고 가서 들었어요. 경향신문사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 그런 강의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헌법에 대한 책을 잔뜩 사놓고 틈틈이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어려워요. 그런 문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에 지금 엄청난 허상이 있죠. 그리고 선거 하나가 그래도 그 리더십을 우리를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선거의 구조를 보면 그건 전혀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앞으로 정말 핵심적인 실권에 앉은 자가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실천해가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은 우리 사회는 참 어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 성장주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농촌이 너무 피폐됐으니까 이런 상강오략이라도 제대로 실천을 해서 뭔가 좀 농촌이 나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이 개별 대행전을 해보니까 야 이런 거 안 줘도 좋으니까 더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거예요. 왜 이 멀쩡한 농지를 산업단지 만든다고 주택단지 만든다고 없애버리고 왜 내 땅 뺏어가냐. 그리고 왜 멀쩡한 땅에다가 산업 폐기물을 갖다가 엎어가지고 농사 못 짓게 만드느냐. 아니 니네가 필요한 에너지는 니네가 서울서 만들지 왜 지방에다가 저 에너지 만든다고 태양광 한다고 이 난리냐. 이게 말하자면은 뭐를 지금 국가가 또는 사회가 우리한테 뭐를 잘 해주기 이전에 더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농촌에 많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많이 면역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연구실에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나와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프신 거예요. 사실 몸이 안 아프시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올TV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아야 뭐 그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충청남도, 홍성군 모두 주민자치 강화를 강조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례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방안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 해도 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다니며 이야기해도 저를 만나는 사람만이 느낄 뿐이지 다른 사람이 변화를 못 시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게 아니라 이 교육을 할 곳이 따로 있더라 이런 느낌을 가져서 오늘 돌 선생님이 저희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 두 선생님께서 이걸 좀 나라를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들에게 흙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더럽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80%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청남도 사업으로 논학교를 만들어 논을 해주고 160개 해줬는데 논을 해주고 다시 조사해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이나 저희들이 배울 때는 초등교육 속에서 실과하고 자연이 있었는데 실과 자연이 어디로 간지 40년이 교육에 있어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컴퓨터실, 과학실, 요새는 원어민이 들어간 영어 회화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과는 못 들어가더라도 자연 과목 하나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두 선생님이 좀 꼭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런 좀 자연적인 환경에서 역시 컸고 그 농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20살 때쯤에 좀 상당히 일찍이 노자철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연주의의 성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더 깊은 아주 섬세한 감각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 80고개를 바라보는 이 나이에 와서 비로소 동학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동학. 근데 그 동학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자의 그 사상이 깔려 있고, 그리고 노자 사상은 나는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기본 철학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학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농민의 한거가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온 전체 전 문명의 그야말로 생명의 근원에 관한 이러한 담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문제고 전 민족의,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걸 초월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너무도 절절한 우리 민족의 이 후배,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정말 가장 기묘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인식하고 외로운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결국 싸워요. 의견이 갈리고 뭐하고 안 돼요. 근데 저 나무를 쳐다보면 그럴 일이 없죠. 바깥에 나무가 이러면 나무는 항상 스스로 그러한 대로 자라잖아요. 항상 푸름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체계에 따라서 순환하고, 저게 하는 일. 이게 동학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물론 제 신념과 철학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당면한 문제는 사실은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어떠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민회를 대강 마무리 지면 좋겠습니다. 하나,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의 생산 방식도 국민의 소비 방식도 농정의 틀도 모두 전환하라. 하나, 대전환 시대의 농민을 준공무원으로 대우하며 국가 책임의 농정을 실천하라. 하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라.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보완하고 농촌복지 정책과 결합하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라. 농민도 전문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학력인정 유기농 대학을 홍성에 설립하자. 도시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중에 농촌 거주형 농업체험 기회를 적극 제공하라. 청년 비농인들을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읍면 주민자치회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라. 농촌 행정리 제도를 개혁하고 마을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라. 마을 공동체 기본법 제정과 중간 지원 조직 활성화, 농산어촌 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라.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매년 정액을 지원하는 마을 기본 예산 제도를 신설하라. 자치분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농업농촌 예산을 확대하라. 2021년 12월 10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홍성대회 민회 참가자 일동 박수로 마치겠습니다.